대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역사 사조 수업이 이제 일마당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상황 사실도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로마라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프린트물을 참조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마라는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치 형태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정하면 그럼 왕이 다스리는 정치라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공화정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공화정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피디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두피디아에 들어가셔서 공화정을 쳐보시면 바로 공화정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화정에 대한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다가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라는 국가가 바로 공화정으로부터 출발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화정 체제가 출범을 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이 로마라는 나라도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던 그런 나라지요. 이 전쟁에는 처음에는 귀족들 중심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귀족이 자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군사를 많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를 해갖고 오면 그 전리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가지게 되고, 또 승리에 대한 상도 받게 되고, 그러면 귀족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죠. 근데 이 로마가 워낙 전쟁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의 힘만으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전쟁에 참여가 늘어나냐면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전쟁에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민들도 공을 세울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신들의 공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쉽게 나누려고 하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래 기득권, 원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절대 자기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평민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그런 자신들의 대표자를 세워서 이 귀족 정치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게 되죠. 이렇게 평민들의 권익 그리고 평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던 그런 대표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호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자가 지킬 호자, 백성 민자. 그래서 백성을 지켜주는 관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이 바로 호민관이었습니다. 이런 호민관들을 앞세워서 로마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죠. 자, 이런 로마가 얼마나 광대한 나라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살펴봤던 지도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인다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많이 줘서 이번엔 좀 선생님 얼굴은 시꺼멓게 나오더라도 지도는 밝게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지금 누가 획득한 영토예요?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획득한 페르시아의 영토였죠. 그래서 페르시아 지금 헬레니즘 세계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넓어졌었던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는 과연 어떨까요? 로마는요, 바로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가 셋으로 나눠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잘라져 나갔죠. 그리고 이집트도 잘라져 나갔고 마케도니아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거의 시리아 땅 많이 장악하고,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 북부까지 장악하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에스파니아 끝까지,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 지방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옛 영국, 지금의 영국 땅도 한때는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전, 여러분들 포에니 전쟁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포에니 전쟁 이전의 로마의 영역은 이 정도, 이탈리아 반도만 차지하고 있었다면 로마 제국의 최대 영역은 이 정도의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땅이 이 정도로 넓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귀족들이 굉장히 큰 자신들 농장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 귀족들이 소유한 자신들의 대농장을 라틴어로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예요. 이 라티푼디움,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고 고대 로마 시대의 대토지 소유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귀족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 사회에서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숫자로는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소수의 귀족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많은 땅은 누가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수많은 노예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귀족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잘 사는 귀족들은 굉장히 잘 살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이런 현상이 로마 시대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다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서는 로마가 위험하겠다, 빨리 이런 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라고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자, 기원전 2세기 공화정 시대 때 고대 로마에서 활동한 정치인이고요. 형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동생은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이 두 사람 전부 다 토지 제도를 둘러싼 개혁안을 내놓아서 실천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그라쿠스 형제가 했던 개혁안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 진짜 이것이 옳은 방향이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안은 그라쿠스 형제가 죽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후대에 가서 로마에서 인정을 받고 시행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점점 커져가고요. 특히나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로마의 번영의 시대에 초석을 놓게 되죠. 그래서 존귀한 자 또는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 그는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공화정이었던 로마가 이제 드디어 황제의 나라, 황제국으로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죠. 이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8월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 지금 영어로 8월이 어거스트죠. 이렇게 8월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된 권력 다툼, 또 귀족들 내부에서의 그런 분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지게 돼요. 아까도 봤지만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로마 제국을 흔히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로마 제국을 또 다시 가리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큰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니까 결국 나라의 힘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 지금 여기 보지만 서로마 제국,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이동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게르만족이거든요. 훨씬 더 북쪽에.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지금 여기 보니까 반달, 부르군드, 프랑크 이런 족들이 전부 다 이제 게르만족 일족이거든요. 그런데 서쪽에서 동쪽으로부터 훈족이라는 민족이 서쪽으로 막 밀려 내려옵니다. 서쪽으로 막 밀려 내려오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따뜻한 나라, 그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을 찾아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국력이 약해져 있던 서로마 제국은 이 게르만족의 남하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에게 자신들의 나라인 서로마 제국을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로마 제국의 간단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해 보시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로마의 문화가 가장 빛났던 부분은 바로 건축과 법률이에요. 특히 로마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장 실용적인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건축과 법률에 대해서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빈칸을 만들어 놨을까요? 역시 여러분들 여기를 참조해서 로마의 건축 그리고 로마의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조사해 왔던 것처럼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를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 사도들과 또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한참 뻗어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로마 그 제국의 초창기 때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장려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그 이전에 311년부터 이미 공인은 됐었어요. 공인은 됐었지만 313년에 나오는 이 밀라노 칙령은 단순히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나 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로마의 역사를 함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을 한번 잘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선생님이 쭉 한번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영상을 봤던 내용들,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기록해 놓았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단원평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 그리고 그때 당시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 이제 1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정리하고 그렇게 1단원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